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요. 그, 양극화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최근에 여러분들 다 느끼셨듯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양극화가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죠. 양극화가 점점 이제 사실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이 양극화를 이제 좀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충분한 주택 공급이.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이사 대책도 나왔고요. 예, 이사 대책이 어찌됐든 지금 뭐 도심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번에 지금 말이 많은, 예, 뭐 지금 뭐 3기 신도시, 예, 3기 신도시, 그걸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어찌됐든 이제 주택 공급을 지금 늘려주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가격 안정이 바로 양극화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양극화에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제가 그냥 양극화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요, 이사대책 이후에 초양극화 시장에 대비하라 라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극화 시장에 어찌됐든 지금 이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예, 그런데 이사 대책 이후에도 좀 양극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오늘 제가 준비해 드린 내용을요.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본격적으로. 예. 자, 이사 대책 이후에 초양극화 시장에 이제 대비하라. 예, 그 다음 장 한번 보면요. 예. 자, 일단은 이제 초양극화 시장 온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규제 역설이죠. 예, 규제 역설. 예, 규제. 예. 이 규제 많죠. 예. 지금 뭐 다 그냥 꽁꽁 싸맸잖아요. 예, 꽁꽁 싸맸습니다. 예, 그런데 먼저 한번 세금 규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세금 규제. 이건. 자, 먼저 세금에 대한 규제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할 때는 보유세, 뭐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했을 때는 처분에 대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다 지금 취득세도 좀 중과되고요. 그렇죠? 예, 그건 2주택 이상자는 이제 뭐 조정대상 지역은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매입은 12%,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중과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도 지금 이제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강화가 되죠. 예, 양도소득세도 지금 뭐 올 6월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10%더 중과가 되잖아요.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자, 취득세 중과하고 관련해서 자, 예전에는 우리가 A라는 분이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주택을 또 하나 이제 뭐 갭 투자라든가, 예, 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얘가 이제 양도 차익이 이제 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작년이나 재작년 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수도권 전 지역을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주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가 2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8%, 그 다음에 플러스 3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만약에 12%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들이 10억이면, 그죠? 그러면 취득세가요. 예, 예, 취득세가 한 집 매입했을 때 지금 뭐 거의 8천만 원. 그리고 또 하나 매입했을 때 1억 2천. 어마어마하죠. 취득세가 2억이에요. 2억이죠. 그죠? 예. 자, 사실 이 취득세 2억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새롭게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액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수요들이 주택수를 늘리기보다는요. 예, 주택수를 늘리기보다는 당연히 한 채를 매입을 하겠죠. 차라리 그냥 30억짜리. 예, 30억짜리 매입을 하겠죠. 1주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1주택이니까 지금 3%밖에 안 되니까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10억짜리 투자했던 분들이 뭐예요? 차라리 그냥 똘똘한 비싼 지역에 한 채 매입하는 거죠. 자, 그럼 비싼 지역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취득세 중과가 돼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유세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세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한 채 가져가서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종부세율 자체가 낮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런 결과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지금 뭐 이제 올 6월부터 2주택자 뭐 추가 10%, 그 다음에 3주택자도 추가 10% 이렇게 중과가 돼버리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주택을 가져가면서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 채 가져가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정말 비싼데 괜찮은 데 가서 괜찮은 데 가서 자 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아버리면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이제 요건이 강화가 됐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지금 현재 80%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주택자는 이게 안 되지만 30억짜리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만약에 A급지, B급지, C급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A급지 쪽을 한쪽으로 다 몰아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보면 이 세금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는 이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규제 자체가 초양극화 시장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는 거죠. 초양극화 시장을. 예, 사실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뭐 이거하고 관련돼서 지금 뭐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좀 다른 얘기 좀 해드리면 자 대출 규제 하면 여러분들 다주택자가 힘들까요? 무주택자가 힘들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갭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출 받아서 투자 안 하잖아요. 요즘 또 전세가 계속 올라 버리니까 제가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예.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도 뭐 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세 갭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죠? 그건 사실은 이렇게 뭐 다주택자들 투자자가 힘든 게 아니라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무주택자가 제일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예, 무주택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무주택자가. 그죠?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 버리면서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은 낮아지니까 이런 투자자보다는 무주택자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제 수요자분들이 보시면 지금 중도금 대출 규제가 지금 9억 이상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여유 안 되시는 분들은 아파트 분양 못 받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에 뭐 9억이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어젠가요? 그젠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뭐 평균 매매가가 지금 뭐 9억이 넘어갔잖아요. 9억이. 그죠? 평균 매매가가 9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9억이 넘어간 것도요, 여러분. 9억이 넘어간 것도 지금 사실은 아주 비싼 적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는 이 무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20, 3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출 부담이 적은 지역에 가서 주택을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지역에 또 가격이 데려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를 하면 사실은 물론 이제 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힘들어진 거는 지금 무주택자가 가장 힘들어진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자, 지금 2주택자, 3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 이상자는 대출 규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무주택자한테는 풀어줘야죠. 무주택자한테는. 무주택자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사실은 정부만 믿고 집값 떨어진다, 집값 안정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분들인데 대려 집값은 지금 계속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대출 규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이 무주택자한테는 당연히 아이고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지금 사실은 뭐 6억이야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 그러면 LTV 50%까지 줘요. 지금 서울에 웬만한 데 6억짜리 아파트 있습니까? 없어요. 6억짜리. 그러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한테는 살길을 열어줘야죠. 살길을.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6, 7억대 30평대 아파트 많았습니다. 예, 그때 자 7억짜리예요. 7억짜리입니다. 7억짜리 그때 LTV 70%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4억 9천 대출 받고 2억 천 자기 돈으로 아파트 충분히 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가 됐어요? 14억 됐어요. 13억.
그럼 14억의 대출 지금 40%도 안 나오죠, 지금. 뭐 9억 넘어가면 또 20%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얼마예요? 그럼 9억 넘어간 거에 40%면 3억 6천에. 그럼 나머지 5억 부분에 20%면은 1억. 그럼 4억 8천 나오는 거네요. 4억 8천. 4억 8천 나오고 내 돈 10억 누가 있습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20대, 30대 분 지금 누가 이렇게 현금여를 갖고 있냐고요. 부모 도움 받지 않으면, 부모 도움 받지 않으면은 못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거 대출에 대한 규제가 되려 다주택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도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좀 논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말 많죠? 말 많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자, 3기 신도시 지금 이제 그 물량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공공임대 물량과 공공분양 물량이요. 약 60%입니다. 60%. 60%예요. 그죠? 자, 60%면,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 물량이 60%예요. 즉, 공공임대 물량 사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분양 물량, 토지임대부라던가 판매 조건부예요. 시세차익을 분양자가 못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그럼 토지 임대부라던가 판매 조건부를 쓰는 이유는 LH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환매할 때는 자기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시세에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냥 이자율 정도로 파는 거죠. 이자 상승률 정도로. 자, 그러면은 그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LH도 가격이 올라가야 얘네가 부채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토지 임대부라던가 판매 조건부를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차익도 못 보는데 3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40년 나와야 돼요. 어차피. 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어찌됐든. 그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한 2%니 3%니 경제 성장을 하는 한 가격은 오른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그거에 대한 차익을 못 가져가고 난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중산층이 점점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중산층을, 그죠? 중간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집 못 갖게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어가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중산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공공분양 받아도 들어가고 공공임대 가도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거사다리도 지금 이제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거사다리가 붕괴된다? 당연히 초양극화죠. 초양극화. 그렇죠? 지금 제가 아래 적어놨잖아요. 부동산 공급정책 리스크, 토지임대부 판매조건부. 이게 공공분양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또 공공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죠? 주택을 사서 차익을 봐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 중산층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상위, 하위, 중산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의 20, 30대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나도 중산층에 갈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나도 중산층이 될 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하면 A급지로 그러니까 부동산 따지면 뭐 A급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옆에 우리 지금 직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화내는 줄 알고. 예.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규제,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자체,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 저희가 지금 이게 대한민국 인구 지금 전망표예요. 지금 예상치인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출생률을 감안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2030년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출생률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과는 혼인율도 지금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생률은 점점 떨어지니까 이 시기가 지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를 한다. 여러분 인구 감소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게요.
인구 감소하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빠져야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가격이 빠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도심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은 도심으로. 인프라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좋은 이런 지역으로 도심이 모여 살겠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도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기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일자리들 자체도 4차 혁명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의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들이 있는 거고, 지금 4차 혁명기로 넘어가면서 예전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떨어지는 일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4차 혁명기에 있어서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 버리겠죠.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그럼 일자리로 있는 도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재 뭐 GTX라던가 뭐라든가 지금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여주려고 지금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 이제 대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심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생존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로 따지면요. 2기 신도시 중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혁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테크노밸리들이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사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는 신도시에서도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거기에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쪽 라인으로 해서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강남이 중심이고 경기 남부권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지역은 생존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없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예, 소멸하는 거죠. 즉, 여러분 뭐냐면, 자, 인구 줄어듭니다. 예, 이렇게 혼인율이 낮아지는데, 애들은 많이 안 낳잖아요. 인구 줄어들어요. 근데 인구 줄어드는 게 결론적으로는 양극화가 온다라는 거죠. 양극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통 보면 제가 상담하거나 이렇다 보면 인구가 한 사람은 집값 떨어질 거니까 나는 그때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예. 근데 시장은 더 양극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나중에 난 집값 떨어질 때 산다. 라면은 사실은 그때는 내가 원하는 지역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초양극화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소득에 대한 양극화입니다. 소득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아마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지금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자료를 보면 간단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분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이제 5분위가 있는데 여기 5분위가 있고 여기 1분위가 있는데 1분위가 좀 이제 소득 하위 20% 여기는 상위 20%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근로소득 증감률 보면은 사실은 좀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죠? 예.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셨듯이 소득이 양극화가 된다. 예, 소득이 양극화가 된다는 거는 소득 양극화는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이 양극화되는 겁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이 좋고 인문 환경 뭡니까? 애들 가르치기 좋고 학군 좋고 쇼핑하기 편하고 상권 좋고 이런 인문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여기다가 한강변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원이 주변에까지 있으면 이런 지역은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지역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사대책 이후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부분의 물량들이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물량 이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양극화 시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양극화 시장은.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알고 좀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초양극화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이제 좀
내가 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거는 뭐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예, 첫 번째, 여러분들 그냥 개발 호재 많은 지역 좀 제발 좀 들어가세요. 개발 호재 많은 지역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어떤 A라는 지역은 그냥 주거 지역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요. 예, A라는 지역은. 근데 B라는 지역은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플러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게 뭡니까? 개발 호재. 뭐 전철이 생긴다거나 교통이 좋아지거나 업무 지역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지역이 좋아지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예,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예요? 똑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내가 무임 증차를 할 수가 있다. 무임 증차. 여러분, 예, 프리라이더죠. 예, 프리라이더. 예, 프리라이더인데 여러분 프리라이더가 돼야 돼요. 단순하게 주거 지역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생각을 해보면 주거 지역이 좋아지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많이 가격이 오르겠죠. 지역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 지역도 성장하고 그 지역 전체가 성장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여러분 첫째도 있지, 두 번째도 있지, 세 번째도 입지예요. 로케이션. 그렇죠?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입지가.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근데 여러분 발품 파시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발품 파시면. 네, 발품 파시면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 최적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도심에 있으면서 일자리가 많으면서 주거 최적성,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더 좋은 지역은 어때요?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면 못 따져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더 쾌적한 환경, 그죠? 옆에 공원이라던가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브랜드 많이 얘기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명품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어떤 거냐면 부동산이 정말 브랜드예요, 여러분. 정말 브랜드입니다. 특히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잖아요.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광고비를 쏟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건설사도 예전에는 뭐 현대든 쌍용이든 뭐라고 이렇게 건설사 이름만 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뭐 힐스테이트, 자이, 레미안, 그렇죠? 예, DH 아노이스 뭐 이렇게 이런 브랜드 네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광고비를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이 각 건설사에서도 자기의 브랜드를 이렇게 브랜드를 해서 런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가 커지면은 예, 공사 수주할 때도 더 비싸게 수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따지면. 그죠? 예. 그러니까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랜드도 건설사의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의 지역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브랜드를 많이 쌓아도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지역적인 브랜드를 보면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네이밍을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지역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이름을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앞에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 건설사 이름보다요. 아파트 브랜드 네임보다 지역 이름이 더 앞에 갑니다. 지역 이름이. 그죠? 예, 우리가 뭐 반포 쪽에 있는 아쿠리버팍도 우리가 반포 아쿠리버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반포 아리팍.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제 조합 설립 때문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압구정동 같은데 그냥 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압구정 현대잖아요. 그죠? 이게 브랜드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더 좋은 지역은 이 양극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브랜드 때문에 양극화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양극화 앞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준비하셔야 되니까 요거 네 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왕이면 무임 증차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입지다. 로케이션. 그 다음에 이왕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지역에 들어가. 주거 쾌적성 높은 지역.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브랜드예요. 지역 브랜드. 지역 브랜드가 높은 지역에 가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초양극화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오늘 내용 좀 여러분들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라이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녹화 방송으로 저희 채널에 올려드리는데, 그 라이브 이제 스트리밍을 제가 지금 많이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의 장을 지금 만들어 놓을 거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12시에 합니다. 난 12시에. 난 12시부터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은 제가 한번 상담도 해드리고, 이슈가 있으면 이슈에 대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예요. 전화 상담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퇴근길에 하루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정리를 해주는 시간도 지금 따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은 쉽니다.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은 그렇게 방송을 만들어 놨으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보시면 아마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아까 점심 먹어 나왔다는데 햇볕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추웠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따뜻한 날이 오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도 항상 따뜻한 기운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